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선량한 흑인 남성을 폭력적으로 제압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흑인 사회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강압적인 대응에 폭력 시위가 더 확산이 또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시위대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미국 내 반발과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또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폭력의 양상과 수위가 다를 뿐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의 피부색, 출신, 또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차별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 많이 발생하지요. 이런 차별과 폭력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게 함정인데요. 나와 내 주변의 숨은 차별주의자를 마주하고 성찰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은 그것만큼이라도 좀 경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6월 1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또 유튜브 라이브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열고 있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오셨어요. 미무스완님, 산속전원생활님, 써니스카이, 이주경님, 박진호님, PL2020님, 이종범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벌써 뉴스픽 출연하신 분들은 벌써 다 확인을 하셨나 본데요. 빨리 소개하고 시작해야겠는데요. 뉴스픽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이 왜 이러시나? 지금 TV를 통해서 이쁜 모습을 보셨다는 지금 청취자들도 계시네요.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아침부터 쭉 바쁘신데 자, 오늘도 그럼 중요 뉴스들 챙겨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5월 30일 어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개원은 6월 5일로 예상이 되는데 원구성 협상이 지금 변수라 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정대로 개원이 가능할지 여야가 좀 입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당의 입장은 법대로 하자죠. 쉽게 말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5일 개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계속 국회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렇다면 5일 본회의가 열리면 의장단을 선출하고 네. 순서대로 간다면 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역대 국회에서 사실 이렇게 딱딱 날짜가 잘 지켜진 적도 있지만 미뤄진 이유는 여야 간의 원구성에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당내에서 여러 명이 있으면 내부에 경선을 한다던가 이른바 교통정리를 하고 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상임위원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뭐 법사위라던가 예결위를 야당에서 맡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협상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줄다리가 된 바뀌기도 경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인 것이 일단 민주당이 177석인 상황이에요. 뭐 네. 일부 제명된 의원이라는 걸 빼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만큼은 관례대로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왜냐?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이번에는 여당이 해야만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이른바 검찰개혁, 공수처 이런 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양박이 어렵다는 것이고 예결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뭐 추경이라던가 그렇죠. 앞으로 뭐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수 네.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정부가 제출하는 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또 여권의 숙제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개를 쉽게 내줄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렇게 하는 방식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협치를 하겠다면서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냐, 협치 안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힘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얼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여야가 어떤 입장을 낼지 그러네요. 또 뭐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 번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지 오늘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워낙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시작부터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시작이 조금 삐걱거리게 되면 국민들의 실망도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이 이번에 이 원구성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압승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게 됐죠. 네. 그래서 아마 그냥 원칙대로 한다면은 거의 모든 상임위의 과반을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야당의 협조 없이 상임위원장 독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일하는 국회라는 거는 혼자만 열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야당과 협치를 하면서 일을 해야지만 성과가 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거대 여당이 만들어진 거는 좀 책임 정치를 해라. 한번 제대로 일을 해봐라. 그동안에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해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게 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번 21대 국회에 만약에 거대 여당이 개헌안만 빼고 모든 것을 사실은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원 구성부터 서로 이렇게 삐그덕하는 걸 보면은 국민들은 지금 숨이 찹니다. 왜냐하면 추가 경정 예산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고 각종 민생 입법 같은 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걸리게 한다 그러면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당이 사실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양보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야당도 실제로 103석밖에 갖지 못했을 때는 그 국민의 뜻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3석을 넘는 권한을 요구하는 것도 좀 지양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처리되면 업어드리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야 간의 어떤 협상은 정답이 없다라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이야기인 것이 뭐냐면 협치라는 큰 전제 맞아요. 맞는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 법사위를 뺏기면 아무런 법안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야당과의 협상을 어떻게 푸느냐 이것이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과거와 달리 이 협치라는 주제가 굉장히 좋은 의제인 건 맞습니다만 여론을 띄워서 야당이 밀어붙이기 조금 죄송합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이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3차 추경이 지금 제출될 예정인데 만약 이게 늦어지면 여당에 대한 원성도 있지만 지금 워낙 투싼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도 너무한다는 여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상으로 협치라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야당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특수고용 노동자하고 플랫폼 노동자가 지금 포함될 거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런 문제라든가 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라든가 보건복지부 뭐 복수차관제 담은 이런 내용은 아마 국민들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명분상으로 야당도 계속 막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또 하나의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례가 13대 국회부터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17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신이죠. 그 당에서 이제 사실은 과반 이상을 했을 때 우리가 상임위원장 독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못했고 18대 때는 또 반대로 당시 지금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여당이 되니까 미국을 봐라. 미국은 이기면은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독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야가 늘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여당이 되느냐 야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설명하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12대까지 보면은 이 여당이 만약에 어떤 정부의 통법부 역할이나 거수기 역할을 한다. 만약에 다수당이 그대로 밀고 가서 그렇게 됐을 때는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동력에 입받침을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국회의 또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야당과
정부와 여당의 서로 협상의 스킬이 필요하다. 특히 야당도 지금의 상황에서 옛날처럼 무턱대고 발목 잡기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야당이 걱정하는 거는 6월 5일에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나면 6월 8일에 국회의장단과 이제 마음대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물밑에서 좀 원활한 어떤 협상이 그 전에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야당이 조금 예전과 다른 상황인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준전시 상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선거 전으로 좀 악재가 있었죠. 일부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뭐 논란, 제명까지 갔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그 반대 세력으로서 급부상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통합당도 역시 국민을 잘 대변하지 못했구나라는 실망감이 아직 좀 극복이 되지 네.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여당이 거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귀에는 그게 들리지 않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통합당도 견제를 하되 네. 국민들이 무언가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야지 그냥 반대만 한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그렇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좀 어렵다. 좀 이렇게 네. 전망됩니다. 네. 자,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이번 주 안에 좀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또 앞으로 그 협치라는 걸 어떻게 구현을 해내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가 김포공항 국제선을 지금 증편하기로 하면서요. 이 공항 인근 지역들의 불만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서울 양천구 쪽의 반발이 크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주민들에게서 나오고 있는지 송 박사님께서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그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에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네. 여기서 김포에서 그 대만 가오슝 가는 신규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배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 1회 운항이 되면서 제주항공이 3회, 튜웨이 항공이 4회 이렇게 이제 운항이 다시 되는 겁니다. 네. 즉 국제선 노선이 이제 더 증설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양천구 특히 신월 3동 이쪽 주민들은 그 비행기 그 공항 소음 공해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한마디 사전 상의도 없이 결정을 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예. 양천구청장 역시 같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아마 양천구 다음으로는 그 구로구도 같이 집단 행동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상태일까? 소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모양인 것 같으네요. 보도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그 간격이 굉장히 바트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부연 설명해드리자면요. 만약에 제가 양천구 신월 3동에 사는 주민이에요. 그렇다면 하루에 한 2.5분당 한 대씩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하루 종일 지나간다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 몇 달간은 조금 잠잠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2018년까지 거의 하루 평균 국제선 자체가 56편이 운항이 됐기 때문에요. 네. 한 617개의 비행기가 그 집 위를 날아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한여름에도 창문도 열 수 없는 건 당연하고 드라마 대사를 끝까지 못 보신다 그래요. 비행기가 뜨면은 아무리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더 큰 거는 뭐냐면 이 소음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거의 하루 종일 계속되는데 네. 그 항공기 소음을 재는 단위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웨클이라고 한다는데 이 단위를 보면은 73 웨클부터는 수면 장애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93 웨클부터는 청력도 장애가 시작된다 그래요. 그런데 특히 신호의 3동은 이 85에서 90 웨클, 90에서 95 웨클 이게 혼재된 곳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라 할 수 자기 힘든 있습니다. 곳이네요. 제가 아는 분이 네. 여기에 이제 집값이 좀 싸죠. 그래서 집 얻으러 갔다가 계약을 하려던 찰나 너무나 큰 굉음이 들려가지고 뭔가 하고 봤더니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였다. 그래서 그냥 계약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김포공항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김포공항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이 더 많죠. 예. 그래서 한편에서는 공항이 있는데 그거 다 감안하고 집값이 싸니까 온 거 아니냐 감내해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 인간의 주거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조용하지는 못하지만은 굉장히 시끄러운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국제선을 증설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은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문제 이것도 참 해결하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도이기도 한데 지금 주민 동의 없이 또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제가 양천 구민분들을 직접 뵐 기회가 있었는데 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통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조금 시끄러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귀에 장애가 생길 것 같다라는 고통을 많이 호소하셨었고 두 번째로 이분들이 일부분 지금 정부에서 약간 지원책이 있거든요. 뭐라던가 그 여름에 전기료 20만 원 정도 뭐 지원한 거, 에어컨 설치해 주는 거라던가 방흥봉사비 지급이 있는데 네. 이게 일부분 보상은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상황인데다가 또 증설이 되면서 문제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좀 이렇게 해석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그 국제선 항공뿐만 아니라 군과 관련된 소음도 굉장히 지금 곳곳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예. 지금 그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 정도로 군 인근의 그 소음 문제 이런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때 약간 우리 왜 엄발을 오줌는다 그러잖아요. 네. 임시 처방을 계속하는. 임시 처방으로 예. 보상책 조금 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고 국토부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이 소음 문제에 대한 정밀한 조사라든가 또 해외 사례를 좀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영국에서는 그 공항 확장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예, 토지를 이제 매수하면서 그 가구들이 이주해야 되잖아요. 그 주택을 조금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주는 방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양천구의 일부 주민들은 엄청나게 좋은 지역으로 가는 건 아니더라도 제발 소음이 적은 지역으로 좀 가게 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민들의 요구를 100%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좀 현실적인 대책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준비가 듭니다. 좀 미리 돼야 될 것 같다. 지금 사실은 그 85 웨클 이상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좋은 지역, 더 비싼 지역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지역에서라도 조금 더 소음이 낮은 곳으로라도 이사할 수 있는 정도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토지 매수 정책 정도 한다면은 좀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요. 지금 또 한편에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예. 그 2019년 서울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금 그 말씀드린 신월 3동을 지정을 했어요. 도시 재생 지역으로. 네. 그렇다면 이제 5년 동안 100억 원의 예산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도시 재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두 가지 견해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항공기 소음도 너무 힘든 상태인데 어떻게 도시 재생을 하겠다는 거냐. 박원순 시장 여기 와서 한 달만 살아봐라. 이런 얘기하는 주민도 있지만은 또 서울시 입장은 어떠냐. 사실은 공항에 있는 소음 문제는 기존에 있던 문제이지만은 이 신월 3동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열악한 주택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도시 재생 사업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조금 더 의견이 모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그러니까 군 사격장 소음이라든가 군용 비행장 소음도 지금 16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과 계속 TF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책이라는 것이 현장에 있는 주민들 중심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 양천구 사례도 주민들이 폭발한 이유는 사전에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아마 주민들이 분노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화를 하고 소통하면서 방법을 마련해야지 민원이 폭발할 때까지 있다가 하는 거는 좀 좋은 행정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양천구 주민들과 또 양천구와 서울시 또 국토부 같이 협의하시고. 같이 좀 협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앞으로 이런 생활의 질의 문제들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또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뉴스는 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느낌이 오냐라는 말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던 직장 상사 1심, 2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다가
대법원에서 지금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어떤 사건이었나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는 있습니다. 판결이 이렇게 뒤집힌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네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성범죄 얘기할 때 위계 질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번 판결을 좀 자세히 보시면 위계 질서가 꼭 그것만이냐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을 좀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과장 A 씨가 신입사원 B 씨에게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좀 많이 했다고 해요. 뭐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농담을 했다던가 또 뭐 화장이 어떻다, 뭐 오늘 어떻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뭐 심지어는 본인 컴퓨터로 음란물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제 법원까지 가게 된 건데 1심, 2심 재판부가 그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 이 과장하고 뭐 장난을 치기도 했었다 해서 네. 직장 내 위계 질서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 사무실 구조가 개방형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3심까지 간 건데 네. 3심에서는 위력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자유요소가 제압될 것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추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의 명백히 반해서 이제 싫다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은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일반인 입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네. 지금 시대에 맞는 기준을 보라는 거죠. 저는 네. 이제 성희롱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 볼 때 가장 어이없는 것이 딸 같아서 그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직장은 딸과 만나는 장소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일반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도덕적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통했으니까 지금도 통했을 것이라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1심, 2심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서는 좀 개인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사법부에서도 좀 현장 중심의 사고를 좀 하면 어떨까 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시대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 건 다 피부로들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라고 얘기하면요. 사실 그전에는 이것이 인정되는 게 매우 힘들었어요. 힘들었군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위계나 위력이라고 얘기할 때 그 위력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는 폭행 협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폭행 협박을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의 강제 추행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죄는 성폭 특별법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추행을 했던 거를 벌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참 위력이라는 거를 어떤 거를 위력으로 보느냐. 이를테면은 뭐 정치 사회적인 권력 지위를 갖다가 누린다고 하죠. 그런 것도 그럼 위력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를 행사를 해야지만은 이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판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심과 2심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1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피해자가 직접 그 가해 행위에 대해서 싫다고 말하기도 했고 팀장에게 성희롱을 알리기도 한 걸 보면 직접 그 피해자가 심리적 두려움이 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력이 아니었다라고 1심은 평가를 한 거죠. 네. 말을 하면 좀 재미있죠. 말하면 두려운 게 아닌가요? 예, 그리고 예, 2심은 두려워서 말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또 2심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냐면은 머리 끝을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졌다 그랬잖아요. 머리카락 만지면서 느낌이 오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만진 부분이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 그 정도 끝에 만지는 걸 가지고 성적인 의도는 아니고 그냥 느낌이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을 이용해 비비는 정도였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2심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어떤 추행에 대한 그 관념도 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지금의 어떤 관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첫 번째 1심, 2심은 한 2년 전이죠 이제. 그러다 시간이 보니까 흘렀군요. 지금 대법까지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런 판결을 받으면서 또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고 법원이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상식선에서의 판결을 좀 기대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영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성들이 회식 장소라든가 어떤 장소에서 상사가 굉장히 무례하거나 무리한 행동을 했을 때
웃는 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요. 당황해서 왜 어이없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표정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있는데 그것을 뭐 좋아서 했다, 호응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나랑 친하니까 이런 행동한다라는 행동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가족 간에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럼요. 직장 동료 간에도 지켜야 되는 룰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런 부분도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직장 문화도 좀 바뀌어야 근데 될 부분도 실제로 있고요. 왜 우리가 예. 이렇게 만지거나 신체 접촉하는 것을 좀 크게 생각하는데 네. 굳이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솔직히 이렇게 눈빛으로도 나쁜 눈빛을 보이면서 뭔가 기분 나쁜 눈빛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여성들은 많이 느낀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네. 직장 상사가 여직원을 네. 함부로 터치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픽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그리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